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혹시 사무엘 카마오 완주로라는 사람을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우샤인 볼트가 누군지 아시나요? 먼저 말씀드린 사람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입니다. 우샤인 볼트는 100m 우승자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협동조합이 꼭 마라톤을 하는 마라톤화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올림픽을 할 때마다 100m 스프린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역대 100m 경기의 우승자들에 대해서는 참 이름들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마라톤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마라톤에서 우승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홍기정홍이라는 역사적 아픔도 있고 관심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라토너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지만 역대 마라톤 우승자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을 잘 못합니다. 협동조합은 저는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별로 잘 못 느끼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요. 100m 경주를 하는 동호회는 많지 않습니다. 네, 마라톤 동호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열풍을 일으킨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 마라톤을 즐기는 이유가 뭘까요? 100m는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자기 성취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 종목입니다. 하지만 마라톤은 내가 4시간을 달리든 5시간을 달리든 완주했다는 것만 완주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자신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뿌듯함,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죠. 그래서 마라톤에 대한 매력에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마라톤을 즐기게 됩니다. 여긴 지금 이제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젊을 때는 사실은 마라톤에 대한 매력에 잘 안 빠지죠. 굉장히 속도감 있고 스피디한 것들을 즐기기 때문에 오히려 마라톤 같은 굉장한 끈기와 어떤 인내심들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 힘듭니다. 한 30대, 40대 마라톤 동호회에 계신 분들 연세 보시면은 70대 아주 최고로 완주하신 분은 80대 완주하신 분도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 듣는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는 게 마라톤이죠. 근데 협동조합은 페이스북의 주커버거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완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협동조합이 아닐까 싶거든요. 요즘 페이스북 벌써 상장하더니 주가 폭락하고 벌써 또 위기로 나오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벤처는 시대의 변화나 흐름, 트렌드를 쫓아가지만 협동조합은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고 일상을 풀어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가장 힘든 경영 방식, 가장 지구력을 요하고 끈기를 요하는 조직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이 조직 방식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법 한 번 통과되고 나니까 관심이 좀 뜨거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10년 동안 협동조합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아둥바둥했던 저희 조직으로서는 왜 이렇게 관심도가 생기지? 우리나라는 진짜 제도가 사회를 변화시키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나라 얘기할 때 항상 압축 성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또 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서 사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갖고 와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여놓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나 정책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확산이 돼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기업이 2007년도에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시행된 지 만 5년 정도 됐는데 법 시행되고 지금 사회적 기업이 인증 사회적 기업이 거의 700개에 육박하고요. 또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곳들이 한 1,500여 군데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 법이 발효되고 첫 인증받은 33개 사회적 기업에서 5년 만에 한 2,00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나왔습니다. 급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저는 이 협동조합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어떤 트렌드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삶의 필요를 고민하고 그 필요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점에서 시작하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형성되고 지원제도가 결국 되니까 삶의 어떤 필요가 아니라 트렌드가 돼버리는 느낌이 받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5년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양적으로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틀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사회적 기업 하면은 초창기에 사회적 기업을 고민하고 시작했던 때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해볼까?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의 지점이 바뀌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고 이제 12월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 협동조합을 만드시는 분들 협동조합을 해볼까? 협동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은 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그 조직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먹거리에 문제가 있어. 우리 지역에 어떤 돌봄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대안을 찾아나가지?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걸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란 방식, 협동조합이란 방식으로 그런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과제들을 해소해 갈 수 있겠다. 이러면서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조직을 만드는데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거,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 그런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목적화되어 있거나 목표화되어 있으면 저는 그게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 올바른 협동조합을 건설해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고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거라면 그 관심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 아이템을 고민한다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역의 비즈니스를 뭘로 해볼까 뭐 이런 문제의식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의식 그리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하시고 저는 출발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은 마라톤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라톤이 가장 힘든 한 30km대 가면 이제 한 4분의 3 정도 달리고 나면 가장 고비의 지점에 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고비의 지점을 결코 넘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명확하고 그 목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거,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목표는 사회적 기업을 해서 뭐, 협동조합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게 정확히 없죠. 조직에는 목적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과제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출발점에서 사회적 기업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협동조합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로 만 10년 된 조직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농담반 진담반 형식으로 10년째 독재하고 있는 기업 CE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사실은 협동조합 이사장,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임기제가 있고 오래 끌고 가지 않게끔 하는 게 좀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10년씩 하는 대표가 있다는 것은 아직 협동조합의 정신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그만큼 협동조합에 대한 준비라든지 내 구성원들의 어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정말부터는 협동조합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5인 이상이던 매세 갑자기 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은 인원 아니고 자본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의지만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 없이 출발이 가능하죠. 근데 왜 우리가 협동조합 방식을 채택하고 협동조합 방식의 경영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출발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들이 되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거든요. 계속 쌍방향 소통도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하나의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모두가 그 조직의 주인이고 그 조직의 책임자들입니다. 그 부분은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근데 정치만 봐도 굉장히 합의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투표를 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는 모두가 다 합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들 계속 최근에는 50% 이상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당선이 되는 경우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만큼 어떤 과반의 합의 그것조차 끌어내기 굉장히 힘든 게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다수결의 원칙을 하는 과반조차 형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각자의 의견이 있고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한 합치점을 만들어내는 의견의 일치,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서로가 틀린 생각들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교집합을 형성한 부분들을 갖고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그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을 풀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지 못한, 굉장히 협동조합은 어떤 조직 경영 방식보다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고 굉장히 힘겨운 경영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참여를 해갖고서는 그런 의견의 합일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찾아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협동조합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단일한 조직 형태,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근로자나 노동자들만 구성된 협동조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소비자들, 그리고 생산자, 유통,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그 안에 모여있는 협동조합 모델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 의사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리기업 같은 경우는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굉장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갖는 경쟁력 있는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전문적인 CEO가 실질적으로 그 전문성과 판단력을 기반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들을 통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가기보다는 선도해가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에서의 어떤 우선권을 점하는 부분들을 경쟁력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그런 빠른 의사결정이 참 어려운 조직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고 한 발 늦으면 그건 바로 도태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장 환경 속에서 이 협동조합이 과연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 환경에,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더 첨예화되어 있는 나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유럽이 협동조합이 많이 돼 있다고 얘기하고 몬드라곤 얘기하고 이태리의 트렌토라든지 이런 쪽 볼로냐라든지 이런 쪽 사례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거기 협동조합들은 벌써 역사가 뿌리하고 있는 역사가 작게는 몇십 년에서 1몇 년을 얘기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협동조합의 역사가 단절의 역사를 겪어온 것 같아요. 지금 생협도 있고, 신협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역사를 이끌어왔다고 하기에는, 단절시키지 않고 끌고 왔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영향력이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협이 먹거리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협동조합 경제를 통해서 시장의 유통 채널에 대한 제한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총량이 아직 좀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아주 미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넘어서기 위한 이런 것들이 역사가 단절된 속에서 생기는 과제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면 지금 협동조합을 사회적 기업에 같이 고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보시면 영리기업, 비영리, 순수 비영리죠. 제가 영리조직, 비영리 조직, 그리고 협동조합 세 가지 조직에 임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직의 일종의 경영진이죠. 그런 쪽에 경영진 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고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사회적 기업을 고민할 때 사회적 기업은 이 세 가지 그 조직 구조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시행령도 개정을 하면서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 형태가 사회적 기업에 담아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고민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이제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거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그 협동조합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 기업에 가장 맞는 경영 방식이 협동조합일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고민하고 시작하신 분인지 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시작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기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과제로 안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사회적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소하는데 협동조합 모델이 가장 맞는지 아니면 영리 형태의 주식회사나 뭐 유한회사 같은 것들이 가장 부합하는지 아니면 사단법인이나 뭐 재단법인 같은 순수 비영리 조직이 우리의 그 지역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인지 좀 제대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협동조합을 지금 자꾸 이렇게 붐업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잘못된 이해들을 키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거든요. 어제 의료생협에서 오셔서도 이제 발표가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제가 의료생협, 안산에 있는 안산의료생협에 지금 이사를 했다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산의료생협이 10년이 넘은 조직이거든요. 안산의료생협 같은 경우 굉장히 요즘 학관반 많이 얘기되는 의료생협 중에 한 협동조합 모델 중에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되죠. 지금 지역에서 올해 이제 조합원이 5천 세대가 돌파됐고 계속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원래는 가정의학과 의사 한 분을 두고 시작한 조직인데 지금은 가정의학과에 2명, 한의원에 2명, 치과에 2명에서 의사가 총 6명이 있고 노인 장기 요양 보호센터라든지 각종 지역 내 의료 관련 서비스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지역 내 일반 의료기관들이죠. 개인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갖게끔 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원한 지 2년이 안 됐는데 개원할 당시에 치과 의사, 거기 이제 의료생협으로 오는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지역 내 다른 치과 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회유, 일종의 협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치과를 개원하면 이 의료생협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 방식이 있잖아요. 의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가격을 이제 조합원들의 이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원가가 100만 원인데 그럼 우리는 120만 원에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시술받은 임플란트 비용은 120만 원으로 한다. 그게 이제 의료생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환자가 자기가 시술받을 시술 비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원가를 알고 있고 시술 비용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그 신뢰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소비
그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입소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죠. 써본 사람이 좋다더라, 믿을 수 있다더라. 근데 그 의료생협이라든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 소비를 하면서 그 공급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죠. 치과를 개원한 지 6개월 만에 의사가 나가 떨어졌어요. 나 도저히 혼자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일반 그 개업의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개업의들은 문 닫을 준비하고 있고, 그럴 정도로 그 시장에 굉장히 지역 시장 자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안산의료생협이요, 제가 한 12년 된 조직이에요. 안산의료생협이 흑자를 낸 지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년 역사에서 9년이 적자고요. 이 최근래의 3년이 흑자고. 그럼 적자고는 9년 동안 어떻게 몇 명의 우리 이어갔을까? 적자 부분들을 계속 조합원들이 신규 출자금을 계속 넣어주는 걸 통해서 적자를 보완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료생협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면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합원이 그 300명 이상의 조직 갖고는 의료생협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유사의료생협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진짜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 그 의료생협을 하겠다고 하면은 최소한 협동조합이 유지되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 조합원이 2, 3천 명 이상은 돼야 그 조합이 유지되고 돌아가는데, 그 조합원이 2, 3천 명까지 형성되게끔 조직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산의료생협이 그 의료생협연합회에서 조합원을 처음으로 5,000세대 넘깁니다. 10년 이상 된 그 의료생협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 조합원 세대 5,000세대를 돌파한 의료생협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10년을 끌고 오면서도 그런 조직을 건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질적으로 조합원 수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합원이 늘지 않으면 이용자가 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합원 자체가 시장을 형성해 주는 건데, 그 기본 시장이, 베이스 시장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그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구조상 의료생협은 조합원 이용도가 5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조합원이 이용할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계속 늘지 않으면 이 비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 시장도 넓혀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의 주인들을 많이 만들어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요즘 그 타이거 기업에서 올해 대통령 표창도 또 의료생협에서 나왔어요. 대전에 이제 인들의 의료생협이었고, 재작년에 이제 그 대통령 표창은 안산 의료생협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서고 지역에서 이제 지역사회 기여도들을 형성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기업으로서도 굉장한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 기업들이 그 이제 의료생협으로 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이 단시간 내에 형성된 것들이 아니라 그런 성과들을 더 10년 이상 지역에 기반하고 있어요. 안성 의료생협이라든지 원주 의료생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의료생협 조직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협동조합을 했던 조직들. 결국은 내가 10년은 깨먹어야 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39입니다. 네, 29에 사회적 기업 시작을 했습니다. 29에 시작할 때 딱 2년만 기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지역 주민분들하고 같이 하면 한 2년이면 그때 시작할 때 저희 조직이 저를 포함해서 지역에 이제 주민 3분하고 해서 4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설마 2년 열심히 2년 열심히 하면 이 3분 먹여 살리지 못할까? 뭐 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생각이 시작한 한 달도 안 돼서 깨져요. 첫 달 매출이 저희가 30만, 개업하고 첫 달 매출이 30만 원. 4명이 30만 원 넣었어요. 두 번째 달 매출이 조금 올라서 50만 원 했습니다. 저희는 업종이 청소 업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겨울에 창업을 했거든요. 시장을 너무 모르고 시작했어요. 시장을 너무 모르고 시작한 상태에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시작한 부분을 너무 모르는 거죠. 2년이면 되지 않을까. 젊을 때는 좀 길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한 1, 2년만 바짝 해내면 뭔가 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뭔가 기대한 수준의 어떤 결과물들을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2년이 지났어요. 이거 2년 지나고 나서 기한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한 5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한 5년 다가서니까 야, 이건 10년은 넘어서야 가능한 얘기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0년이 지나서 회사로는 5개 회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한 220여 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4명 먹고 살자는 거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을 했는데 10년을 끌고 와보니까 제 목표에는 뭐 200명, 300명 그런 거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냥 10년을 끌고 와보니까 지금 식구가 200명이 돼 있고 뭐 나름 한국에서는 청소업종의 사회적 기업 중에서는 가장 사례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회적 기업의 성공 요소를 항상 어디 가서든 얘기할 때 그냥 10년 끌고 왔더니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첫 달 개업해서 30만 원 매출 올렸을 때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제가 5년 차 되면서 이제 영업손익이란 걸 처음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회사 창업하고 5년 동안은 영업이익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대리 계속 갖다 박는 거예요. 갖다 박는 내내 이게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아까 안전의료생각 말씀드리면서 거기도 9년 동안 내일이 갖다 박은 거거든요. 일반 영리기업을 창업할 때는 그렇게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요즘 대기업들도 파일럿으로 뭔가 사업 아이템을 시작하면 1, 2년에 승불보가 안 되면 뭐 진짜 어떤 경우에는 수백억, 수천억씩 쏟아붓고도 그게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철수해버려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지역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이 갖다 박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이란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협동조합 조직은 저는 철저히 지역에 기반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기반한 어떤
필요나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사회적 기업이 가장 적합하게 고민할 수 있는 게 이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지역이라는 것이요. 요즘 지역 얘기하고 마을 공동체 얘기하고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가보면 이미 지역은 와야 돼 있고요. 공동체라는 것이 붕괴되어 있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대도시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내가 인사 나누고 사는 이웃 몇 명 정도 되세요? 글쎄요, 알고 지내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 인사 나누는 그리고 그 집안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먹을거리 생기면은 나누기도 하고 그런 많아야 한두 세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없는 곳들이 거의 태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관계들이 이미 단절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시작하는 거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겠어요. 저도 그거에 대한 반성을 좀 갖게 되면서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얘기 나누다가 저희도 좀 아파트 단지가 커요. 그래서 한 1800세대 되거든요. 저도 인사 안 나누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가 제안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 벼룩시장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6월달에 처음으로 벼룩시장을 열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카페 같은 경우 통해서 젊은 주부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도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의 소식이 같은 게 있었는데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누군가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진 못해요. 선뜻 나서지 못해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그럼 내가 한번 나서볼까? 요즘 잠깐 집에서 쉬는 기간이거든요. 내가 몇 개월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한번 나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벼룩시장을 인터넷 카페에 제안을 합니다. 인터넷 카페에 제안을 했더니 거기 아파트에 사신 두 분이 같이 동조해서 내가 그거 조직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싶다. 안 그래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선뜻 나서기에는 엄두가 안 나서 맨날 고민만 하고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나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좀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한 명이 최초의 제안자가 생겨서 3명의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벼룩시장에 참가 신청을 받아서 그 참가 신청 세대수가 20세 20가구가 돼요. 20가구가 그 벼룩시장에 잡하는 쌀죠. 그리고 그날 벼룩시장에 300에서 400명 정도가 구매를 하든 구경을 하든 이쪽에. 근데 거기 벼룩시장을 하면서 저도 가서 이제 얼굴 모르던 분들 인사 나누게 되고 자판 까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고 물건 구매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몇 동 사세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걸 한번 해보고 나니까 아파트 입대회하고 분여회에서도 이거 해볼만 하겠다? 그럼 다음 달엔 더 적극적으로 좀 확대하고 노인의 분들도 들어와서 벼룩시장에서 글씨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내가 가운 써주기 그런 거 해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나서십니다. 처음 시작이 굉장히 작게 시작되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참여한 구조에서 이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지역에서 그런 협동조합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나서는 그리고 그 먼저 나선이 실은 1%가 참여한 거거든요. 벼룩시장이 20세대니까 1800세대의 단지 내에 20세대가 참여한 거니까 딱 1%. 그것도 어떤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냥 벼룩시장에 한번 들어와서 어떤 분은 아이에게 그런 경험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집에 진짜 너무 중고분들이 많아갖고 한번 이걸 그냥 내놓기도 그렇고 누구한테 나눠주기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돈 한번 갖고 팔아보자. 그래서 팔러 나오셨다가 한 3시간 잡화 깔고 계셨는데 10,000원도 못 버시고 가져와서 그러시면서 가신 분도 계시고 각자 그 조직된 것에 대한 이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성 이런 것들은 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각자가 필요하고 있는 지점이 다 틀린데 그 필요한 지점을 그냥 하나의 그 플랫폼에 담아내 준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오면 모두가 단일한 대우가 되고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해야 되고 동일한 가치를 쫓아야 될 것 같이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협동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지역 협동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각자의 교집합을 갖고 모여지는 것이 합집합이 되기 위해서 모여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에게 합집합을 요구합니다. 합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집합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체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협동조합에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한 또 제가 이제 안산의료생협 이사도 하고 그랬었지만 거기 5,000세대의 조합원들 중에 조합비 내고 병의원에 한 번도 안 오는 조합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의료생협에서 하는 행사에 한 번도 참여 안 하는 조합원들도 있어요. 내가 안산의료생협의 서비스가 필요해서 단지 조합원이면 비조합원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 있으니까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쿠폰 사듯이 할인 쿠폰 사듯이 생각하고 들어온 조합원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다수가 되어 있는 상황.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내부에 이렇게 구성들을 형성하면서 조합원들한테 실망합니다. 왜 우리 같은 생각을 못할까? 너무 이기적인 생각만 한다, 조합원들이. 의료 서비스를 그냥 이용하는, 이게 협동조합 맞아? 그냥 할인 쿠폰 산 일반 소비자랑 뭐가 틀리지? 협동조합을 조직하고자 했던 활동가들, 뭐 이런 분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고, 일반 병원을 이용하고 일반 회사 유통기업의 열풍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의료생협의 조합원이 돼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어떤 무한 이익주의에서 경로 이탈을 해주신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전 좀 감사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협동조합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 기업을 고민하실 때요. 느긋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내부 정관은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노동자 협동조합을 수호하는 방식인데 근로자가 200명이 넘는 조직에 지금 현재 조합은 30명 정도 됩니다. 한 50명대까지 조합원이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조합원들 더 빠져나가고 그리고 급속도로 이제 고용이 좀 늘어나는 타이밍이 있었을 때 그때 조합원들을 확대하지 못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는 조합원 비율 갖고 우리가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내부에서 굉장히 감론을박 심하죠. 우리 협동조합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넘어서면서 다시 지금 안에 있는 내부 종사자들을 협동조합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도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우리 아직 10년밖에 안 했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직 10년밖에 안 됐다 쪽이고요. 10년 되도록 우리 뭐했냐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갑론을박이 여기서 만약에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10년 지나도 그러실 거예요. 20년? 30년? 제가 저도 유럽에서 이제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 몇 분을 뵙고 얘기를 나눌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협동조합으로서 어떻게 가능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됐어,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지역의 협동조합이 몇십 년씩 되니까 세대가 이제 이어져. 뭐 내가 태어났을 때도 협동조합 있었고 뭐 우리 부모님도 협동조합 조합원이었고 그렇게 해서 나도 조합원이 됐고 거기서 그냥 지역에 그런 협동조합 조직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일하게 되고 우리 이웃들이 또 협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같이 뭐 높은 의식성이라든지 가치지향성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미 생활형인 거죠. 그냥 협동조합 자체가 뭐 삶의 방편인 거죠. 하나의 방편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협동조합을 삶의 방편이고 삶의 한 방식 뭐 이런 식의 그런 편안한 사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식적이고 가치지향적으로 뭔가 조직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에 대한 운동적 결사체? 뭐 이걸 아직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좀 그거하고는 각을 좀 틀리하는 입장인데 사람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가장 먹고 사는 거에 충실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조직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협동조합이 트렌드를 쫓아간다. 뭐 지금 IT 열풍이 부는 쪽을 협동조합으로 하겠다. 저는 뭐 글쎄 페이스북 10년 갈까요? 또 다른 소통 방식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그쪽의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것들 사라지겠죠. 가장 많이 협동조합의 모델들을 형성하고 있는 건 지역에서 자신의 먹거리, 자신의 지역의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일할 수 있는 동안 그걸 얼마나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 멀리 뭐 미국에 가서 물건 팔고 유럽에 가서 물건 팔고 이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얼마나 계속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걸 고민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협동조합이라는 그걸 만들어가는 방식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협동조합에 관심이 형성된 건 있습니다. IMF 겪었죠. 2008년 금융위기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의 어떤 극대화, 자본주의의 어떤 극한점을 달려보고 나니까 뭐 요즘 1대 99 얘기하죠. 예전에는 2대8 얘기하던 거였는데 1대 99대 상황인데 오래 할 수 있을까? 그 불안감들 많이들 갖고 계세요. 뭐 지금 청년이 됐든 뭐 베이비 부모가 됐든 내가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요즘은 전
점점 고령화되면서 한 70대까지는 노동 가능 인구로 가야 되지 않나, 만 70대까지. 그때까지 내가 좀 일이 필요하면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완전히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진 않더라도 비난한 생활을 하진 않을 정도의 그런 안정적인 일거리, 그리고 안정적인 삶의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반 영리 기업에 물어 들어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또다시 40대, 50대의 명예퇴직, 뭐 요즘 50대의 정년퇴직 이런 거 고민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에서 내가 60이 되고 70이 돼서도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모델들을 고민한다면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0년, 20년을 간 30년을 돌아가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협동조합 했었기 때문에 그냥 별 의식 없이 그냥 협동조합 하는 거고요. 영리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크게 차이 못 느낀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협동조합 교육도 통과되고 한 20년, 30년 뒤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이내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건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시작하신 20대 청년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50대에 가셨을 때 우리가 협동조합 한 게 잘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더 해야 50대에 접어들, 39이니까 한 11, 2년 더 해야 50대에 접어들 테니까 저도 그때쯤 한번 저희가 한 이게 협동조합을 채택한 거, 사회적 기업을 한 거,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이 우샤인 볼트를 생각하시지 말고 말씀드렸던 마라토너가 돼서 인생의 42.1부를 위기 지점이죠. 30km대 지점을 넘기고 나서 이제 좀 완주에 대한 감이 올 때 그때 평가를 내리시면서 협동조합을 진정으로 고민해보는 단계에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했고요. 그리고 좀 제가 의도했던 만큼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협동조합에 대한 생각을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래도 저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관심이 없는 모델 같이 얘기가 됩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해줘야 세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협동조합 모델이 됐든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됐든 세대 단절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것이나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 세대 단절을 극복해줄 수 있는 청년 협동조합과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좀 많이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